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타다의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생과 규제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일선의 산부인과에서 난 화재는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엔켈라두스는 토성의 위성 62개 가운데 6번째로 큰 위성인데요. 최근 엔켈라두스에 있는 길고 규칙적인 줄무늬의 정체가 밝혀져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IT 분야는 폴더블 폰, 5G 이동통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같은 외적 풍파 속에서도 디지털 구독 서비스가 안착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기술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2019년 IT 분야를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도 함께 알선해주는 타다 서비스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 주도로 타다의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로 차량을 호출하는 모빌리티, 이른바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신생업체 사이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타다 서비스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차량에다 운전기사를 붙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사실상 택시 영업이라면서 이재용 대표 등을 기소했고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고 타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택시처럼 7천만 원 안팎의 면허값과 면허수 제한 등의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남는 장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타다가 새로운 법 체계로 들어와 위법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택시 사업과의 상생을 통해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한결같이 신생 사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운송 분야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결국 해법은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앞으로 타다 외에도 수많은 이제 부분에서 신경제와 국영제가 맞부딪힐 거고 그때마다 지금과 같이 가만히 있다가 양쪽 눈치 보고 이 어떤 기계적 중립을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상생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모바일 기반 운송 서비스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만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요즘 대중문화계에서는 가상현실과 VR을 활용해서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영화나 음악계에서 간간히 VR을 활용한 데 이어 아예 VR로만 제작된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평범한 무대에서 진행되는 마마무의 공연. 가상현실 VR로 제작해봤습니다. 무대를 360도 위아래로 보여줍니다. 한꺼번에 전 방향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제작한 겁니다. 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좀 감싸주는, 보는 사람을 감싸. VR 앨범과 함께 제공되는 특수 안경 HMD를 이용하면 공연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는 음악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 진화를 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음악의 시대가 열렸다. VR로 제작된 뮤지컬 영화 안나 마리. 곧 2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360도 VR과 공간 오디오 기술을 적용해서 공연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VR은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조금씩 활용해 왔습니다. 배우가 직접 특수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촬영해 관객에게 풍부한 영상을 보여줬고, 우리나라에서는 4DX가 결합된 VR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VR의 활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제 VR 안경을 쓰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일산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난 화재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층에서 치솟은 시꺼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대형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불로 수술실에서 대기하던 임신부를 포함해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1차 감식 결과 불은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의 동파를 막기 위해 열선을 설치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현재 차량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주차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이고 수십 명의 산모가 입원한 병원인데도 여전히 화재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던 셈입니다. 역시 필로티 구조인 건물 1층 천장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 49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형 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소방 기준을 강화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영하의 날씨에 새벽에 비가 내렸지만 도로 제설과 재빙은 몇 시간 늦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유독 사고가 난 민자 고속도로의 겨울철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이 숨지고 30명이 넘게 다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최악의 빙판길 사고가 신고된 시각은 새벽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자동 측정 장비 확인 결과 사고 발생 지역인 경북 군위군 소보면 지역엔 이미 새벽 2시쯤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미미했지만 영하의 기온으로 도로 바닥이 얼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다 영하 기온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상태면 충분히 얼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 쪽에 좀. 여기에 1차 사고 지점은 양옆이 산에 둘러싸인 급 커브, 2차 사고가 난 곳도 다리 위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민자도로 관리회사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못했고 뒤늦게 제설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 평소에도 제설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비슷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 화물 트럭이 빙판길 제동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드레일에 부딪힙니다. 앞에서 이제 차가 서는 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브레이크
딱 이제 그 제동을 하니까 차가 미끌려.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거를 자꾸 다 아이고 이 벌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요 한두 시간 전에 연막칼슘만 뿌려줬으면 사고 안 나는 사고입니다. 민자 회사 측은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며 평소 염화칼슘 살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자주 살포를 안 한다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살포는 더 하면 더 했지 안 하진 않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는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제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홍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빙판길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이면에는 이번에도 상습 사고 구간 한 발 늦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정부가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지정된 결빙 취약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추가로 결빙 취약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제설 상시 대책 기간과 결빙 취약 구간 193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등 예방적인 제설 작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엔켈라두스는 토성의 62개 위성 중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엔켈라두스 한쪽에는 무언가로 쭉 그은 듯한 길고 규칙적인 무늬가 보이는데요. 최근 이 줄무늬의 정체가 밝혀져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문홍규 박사와 함께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위성 엔켈라두스의 사진을 보면 뭐 크레이터도 있고, 근데 아래쪽에 뭐 푸른 빛의 줄무늬가 있는데 약간 백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동안에 이 줄무늬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켈라두스는 지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네. 수행성하고 해성이 충돌한 크레이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일부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새로 생긴 지각이 오래된 지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켈라두스의 남극 지역에만 손톱이나 빗으로 쭉 그은 것처럼 길고 규칙적인 무늬가 보입니다. 네. 최근까지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엔켈라두스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얼음 지각 아래에 지하 바다가 있고요. 거기서 물이 얼음 형태로 뿜어져 나오면서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네. 균열이 연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줘서 평행한 줄무늬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호랑이 무늬라고도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건 하필 왜 이게 극지방에만 나타나냐는 겁니다. 예. 엔켈라두스는 긴 타원 궤도로 토성을 공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토성하고 가까워졌을 때하고 멀어졌을 때 이 엔켈라두스 지각이 느끼는 중력차가 크겠죠. 그래서 지하 바다의 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마찰열로 물이 더워졌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음이 들썩거리겠죠. 네. 그래서 얼음이 일부 깨지게 되고 그 갈라진 틈으로 물얼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각이 얇은 남극 지역에만 생기지만 북극 지방에서 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줄무늬는 엔켈라두스가 토성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중력차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물 얼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엔켈라두스 지하에 바다가 있는 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바다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쯤에 있나요? 네, 2005년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엔켈라두스 남극 지방에 나타난 뿌연 형체를 촬영해서 전송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었죠. 처음에는 카메라가 뭘 잘못 잡았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었으니까요. 뿌예니까요. 네. 하지만 카메라 오류가 아니었었습니다. 남극 지역의 간헐천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얼음 지각에서 18km에서 한 22km 아래에 바다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남극 지역에서는 바다까지 깊이가 약 5km
라는 건데요. 지구에서 이것은 가장 깊다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의 반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엔켈라두스가 토성을 공전할 때 약간 떨리는 현상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된 엔켈라두스 안쪽에 있는 암석 핵이 지하 바다 안쪽에서 분리된 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얼음알갱이는 엔켈라두스 남극 지역의 작은 틈으로부터 이제 지하 바닷물이 언 채로 뿜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엔켈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얼음 알갱이에서 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물질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켈라두스 표면의 대부분은 91%가 물이고요. 그다음에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해성하고 비슷한 성분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염화나트륨, 즉 소금 결정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구의 바닷물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 독일 연구팀은 카시니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엔켈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나오는 얼음 알갱이에서 아미노산을 이루는 유기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참 흥분되는 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은 생명을 이루는 기본 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해저 열수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이 토성 위성에서도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처럼 과학자들은 엔켈라두스의 간헐천 얼음에서 탄소가 많이 포함된 유기분자 화합물을 발견했고요. 엔켈라두스 암석 핵과 따뜻한 지하 바다에서 이러한 분자들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음 알갱이에서 생명체의 기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다, 발견이 됐다는 건 이 엔켈라두스 혹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엔켈라두스에서 살던 미생물이 살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군요. 네, 왜냐하면 생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 분자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물론 뭐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엔켈라두스의 지하 바다 성분은 pH, 즉 뭐 산성도, 산도라고 하는데요. 그게 적당하고 특히 암석의 근방의 온도는 섭씨 90도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물이 이제 올라와서 막 뿜어져 나올 때는 온도가 섭씨 0도 근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미생물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쨌든 나사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요. 생명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엔켈라두스를 탐사하는 그런 차기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안 단계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생명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은 맞지만 생명체 존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켈라두스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에서 이미 뭐 물이나 얼음의 흔적이 발견된 천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그런 증거는 뭐 차고 넘칩니다. 네, 좋은 예로 목성 위성 중에 유로파가 있는데요. 유로파 지하에도 그런 얼음 바다가 있는 걸로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과학자들은 그 밖에 목성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도 지하 바다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과 레아, 그리고 천왕성의 위성 타이타니아와 오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도 지하에 바다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외소 행성으로 분류가 되죠. 명왕성과 에리스도 지각 아래 바다가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그런 천체들입니다. 이렇게 지상이나 지하에 물 아니면 물얼음이 있는 천체들을 나사에서는 오션 월드, 바다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천체들은 표면은 굉장히 차갑지만 태양에서 머니까요. 지하 바닷물은 따뜻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명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은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설명해드린 엔켈라두스나 유로파 지하 바다에 있는 에는 미생물은 물론이고 혹시 작은 새우 같은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천체들이 꽤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200개국이 모여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해법을 논의한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진통 끝에 폐막했습니다.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해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일정을 이틀 연장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 사용 방지 방안 등을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Evidentemente, es triste no haber podido llegar al acuerdo final. Estuvimos tan cerca. Pero agradezco todos los esfuerzos y las largas horas por tratar de alcanzarlo. 196개국 대표들은 다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주일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안의 결정은 내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And we're leaving here from today with the hope that at Glasgow we will be able to, achieve some of the compromises that countries need so badly. 이번 총회는 당초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필요한 이행 규칙들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한국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4G 정상회의를 알리고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강원도 평창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관령의 해발 1000m에 자리한 젖소농장. 국내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이곳에서는 소에게 유기농 사료만을 먹이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들이 가진 수명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소들의 건강에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낙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합니다. 슈퍼박테리아는 다른 세균과 내성을 공유하면서 어떤 치료약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품에 잔류하는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게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체와 가축 항생제 사용량은 주요 국가들보다 높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항생제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처방약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기와 손 씻기 등 생활 속 항생제 줄이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의 증상을 느끼지 않더라도 사람 몸에 있는 균은 아직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균이 죽을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정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항생제 오남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과 국민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5,278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대상 사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 극복 연구개발,
감염병 예방, 치료기술 개발 등 52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세계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바이오 미래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세계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 분야 연구 성과 전시와 더불어 바이오 기업 투자 설명회 등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내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미래 인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중장기 혁신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인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전문가 토의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공계 대학 교육과 수학, 과학 등 분야별로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다시 한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70%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3.8%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63.4%를 기록한 뒤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한 해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료비가 월 급여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57만 2천 명으로 13%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중증 고액 질환 진료비 상위 30위 내에 진료한 보장률은 8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개선된 데 비해 동네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근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이용한 진료비가 늘어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3.2% 인상하고도 4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곤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2019년 IT 분야의 총결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만 그렇죠. 빠른 건 아니죠. 맞아요. 네, 쑥 지나갔어요. 2019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정말 IT 업계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정말.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2018년에는 이제 디지털 리스크가 많이 부각된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인 호사다마와 어울리는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이 폴더블 폰을 출시했더니 문제가 생기고
5G 이동통신을 시작했더니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네. 안으론 타다 같은 이 승차 공유 서비스가 계속 논쟁에 휩싸였고요. 바깥으론 미, 중 무역 전쟁이 남긴 풍파와 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가 안착을 했고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해 기존에 선보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씩 어떻게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한 듯한 한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셨는데 정말 그만큼 IT 업계 내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또 풍파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이슈 하면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안에 이제 안으로 접는 갤럭시 폴드와 바깥쪽으로 접는 메이트 X 실제 제품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하지만 4월에 출시 전 리뷰용으로 배포된 이 갤럭시 폴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 판매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놀랐는지 메이트 X도 명확한 설명 없이 정식 출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 좀 많이 나왔었죠. 네, 폴더블 폰은 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슈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이상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9월에 재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시 후에도 이 내구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일단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예. 메이트 X 같은 경우도 이 11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쪽도 반응은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화웨이 측에서 메이트 X를 출시하기 전부터 영하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메이트 X의 화면을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바람에요. 예. 이 접었다 폈다 하는 디스플레이 특성상 이 온도차에 따라 어떤 내부 물성 변화가 발생하거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현지 언론을 비롯해서 화웨이 직원마저 좀 미성숙한 기술에 성급한 출시다라는 비판 제기하면서 논란이 좀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 스마트폰 디자인 변화가 굉장히 적었던 만큼 이런 변화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내년에는 더 나아진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올해 또 다른 화두 하면은 5세대 이동통신 5G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갑자기 앞당겨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전파는 2018년 말에 이미 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개통이 이루어진 것이 2019년 4월 3일 밤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미국에서 새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먼저 해버린 건데요. 빠르게 상용화를 한 건 좋은데 평가는 좀 많이 엇갈린 편입니다.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했다. 실내에서 잘 안 터진다. 지금은 반쪽짜리 5G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틀린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렇죠. 기대가 컸던 것만큼 문제점이 있어서 실망한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는 점은 뭐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기지국은 8만 국 정도를 이미 구축을 해놨고요. 이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 따르면 한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입자가 433만 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전 세계 5G 이동통신 이용자 셋 중에 한 명은 한국 사람이라는 건데요. 중국은 이게 10월 말에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5G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확실하게 먼저 치고 나가서 세계 최초 상용화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가장 빠르게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움직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LTE까지는 이동통신망과 스마트폰을 우리나라가 이제 제공을 했지만 이 통신 장비나 콘텐츠는 외국 회사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G 시대에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2021년서부터는 세계 5G 이용자가 갑자기 이렇게 휙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잘 준비를 해준다면 그때 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선두주자가 될 거라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도 소방청이나 병원 등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5G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5G 기술을 좀 살린 그런 킬러 콘텐츠들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최근 국회 국토에서 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혁신의 상징이다, 아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임승차자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수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듯합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IT 분야의 한 부분이 아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외풍에 흔들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난 7월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한국 IT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한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네.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가 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큰 우려를 낳은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좀 자생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출 당시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불안감에 많이 좀 떨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조치가 국내 기업들에게 좀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기업들이 해당 품목의 어떤 수입선 다변화와 불확실성 대비에 힘을 썼고요. 국내 관련 업체와의 거리가 좀 크게 확대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요즘같이 좀 요동치는 정세에서 공급 회사를 한 회사에 의지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래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일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양국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올해 IT 분야가 좀 전체적으로 어두웠다고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이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있겠죠. 일단 이 콘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변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선 이 SKT가 운영하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국이 운영하던 푹이 합쳐져서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미국에선 디즈니사에서 만든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와 이 애플에서 만든 애플 TV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이 영화 시장 규모보다 커지면서 이미 예상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앞으로는 케이블 TV나 지상파를 수신하지 않고 모든 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올해부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 모델도 좀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까지는 솔직히 개별 콘텐츠별로 하나하나씩 좀 사는 그런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죄다 월 정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좀 제한되긴 하지만 책도 그렇고요, 영화, 음악, 심지어 이제 콘솔 게임까지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쭉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의 확산까지 올 한 해 IT 분야 이슈들을 좀 돌아봤는데 내년에는 고생 끝에 보람을 맛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양계 행성을 탐사해온 과학자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이나 물의 흔적입니다. 물의 존재는 곧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성과 목성, 토성의 위성들이 주요 탐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탐사 결과로는 오직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 외 어딘가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물론 우주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